싸늘한 밤 공기가 도시의 뒷골목을 감싸고 돌았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어둠 속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핏빛으로 물든 절규를 삼킨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추악함과 절망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곳, 용문지구에서 또다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곧이어 현장은 경찰 통제선과 함께 몰려든 기자들 그리고 구경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 구역 강력계의 베테랑 최 반장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제2곳 지구대에 발령받은 어리숙해 보이는 말단 순경 강지욱의 것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순경의 평범한 제복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와 그가 짊어진 임무의 무게를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 싸늘하게 식어가는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구역에서 악명 높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듯 그의 주변은 온통 검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싸구려 향수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젠장 또 이놈들이야. 이 동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니 강력계 형사들 쉴 날이 없다니까. 굵은 목소리에 최 반장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현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올해로 형사 생활 20년 차의 베테랑으로 험악한 인상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동물적인 직감과 끈질긴 수사력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러 번 해결한 능력 있는 형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직감을 맹신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보다 계급이 낮거나 어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현장에는 이미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다른 강력계 형사들은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틈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겉도는 듯한 제복 차림의 젊은 순경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로 한 달 전 이 악명 높은 용문지구대로 발령받은 강지욱 순경이었다. 지욱은 27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경위 임용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쥔 엘리트였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그저 어리숙하고 경험 없는 말단 순경 그 자체였다. 일부러 한 치수 큰 제복을 입은 듯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는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과 함께 약간의 피곤함마저 어려 있었다. 그는 지금 경찰청장의 비밀 특명을 받고 이 용문지구에 잠입하여 거대 마약 조직과 그 배후에 있는 검은 커넥션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어이, 거기 신참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폴리스 라인 관리나 제대로 해, 기자들하고 구경꾼들 얼씬도 못하게 막으라고 최 반장이 지욱을 발견하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짜증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묵묵히 폴리스 라인 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대접은 이미 익숙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초의 반장으로부터 온갖 허드레실과 무시를 당해왔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지금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만 했다. 지욱은 폴리스 라인 주변을 통제하며 조용히 현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평범한 순경의 그것과는 달랐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 상태, 주변에 흩어진 증거물들, 그리고 현장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단순한 조직 내 암투는 아닌 것 같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잔혹해. 전문 킬러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저 화학약품 냄새는 뭐지? 마약과 관련된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최 반장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야, 강순경, 너 이리 와봐. 지욱이 다가가자. 최 반장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네가 발견한 거냐? 그것은 아주 작고 투명한 비닐봉지였고 그 안에는 흰색 가루 같은 것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다. 지욱은 그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반장님, 저쪽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마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약 흙 4가지 께 뭘 안다고 마약 타령이야. 이건 그냥 밀가루나 설탕 부스러기겠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최 반장은 지욱의 말을 비웃으며 봉지를 발로 툭 차버렸다. 그리고는 다른 형사들에게 고함을 치며 현장 지휘를 계속했다. 지욱은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최 반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오만함과 무능함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과학수사팀의 현장 감식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지욱은 다시 한번 현장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최 반장이나 다른 형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골목길 가장 구석진 곳, 낡은 배수구 덮개 밑에 반쯤 가려진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총기의 부품처럼 보였다. 지욱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특수 합금 재질의 부품이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외국산 특수 권총의 소음기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조직폭력배들의 암투가 아니라 훨씬 더 고도로 훈련된 전문 킬러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그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면 지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이 쫓고 있는 거대 마약 조직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금속 조각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리숙한 말단 순경의 모습으로 돌아와 현장 정리를 도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막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쇠를 찾아낸 자의 날카로운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용운,
지구대 구석에 있는 허름한 숙직실로 돌아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몰래 확보한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최 반장을 비롯한 강력계 형사들이 모두 철수한 후 그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한번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예리한 눈썰미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냈다. 첫 번째는 최 반장이 발로 툭 차버렸던 그 작은 비닐봉지였다. 지우금 봉지 안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던 흰색 가루를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가니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것은 단순한 밀가루나 설탕 부스러기가 아니었다. 최근 암시장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합성 마약, 일명 화이트 엔젤의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존의 마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지닌 아주 위험한 물질이었다. 두 번째는 배수구 덮개 밑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지욱은 휴대용 현미경과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것을 분석했다. 그의 예상대로 그것은 일반적인 총기 부품이 아니었다.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티타늄 합금 재질의 소음기 일부였고 그 형태와 제조 방식으로 보아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제작된 특수 목적용 저격총에 사용되는 모델일 가능성이 높았다.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아주 희귀하고 위험한 물건이었다. 역시 단순한 조직폭력배들의 세력 다툼이 아니었어. 지욱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신종 마약, 그리고 외국산 특수 저격총의 소음기 부품. 이 두 가지 단서는 이번 살인 사건이 자신이 쫓고 있는 거대 마약 밀매 조직, 흑룡회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전문 킬러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추측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용문 경찰서에서는 최 반장의 주재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열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동물적인 직감을 굳게 믿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조직폭력배들의 구역 다툼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용문 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사파의 중간 보스다. 최근 흑곰파 놈들이 이 구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면서 몇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이번 사건은 그놈들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당장 흑곰파 놈들 아지트를 급습해서 샅샅이 뒤져 최 반장의 호령에 강력계 형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욱은 그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에 대해 보고하고 싶었지만 최 반장의 저런 독선적인 태도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며 또다시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수사에 혼선을 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지욱은 다시 말단 순경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는 최 반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식장 주변 교통 정리를 하거나 강력계 형사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흑룡회와 신종 마약, 그리고 전문 킬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순찰 근무를 핑계 삼아 용문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과거 흑룡회와 관련된 정보원들과 아주 은밀하게 접촉하여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사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며칠 뒤 지욱은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흑룡회가 최근 용문 지구에 새로운 마약 유통 거점을 마련했으며 그곳을 통해 화이트 엔젤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그리고 그 거점의 책임자는 바로 며칠 전 살해당한 독사파의 중간 보스, 즉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흑룡회의 마약 유통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었고 어쩌면 내부의 배신이나 이권 다툼으로 인해 전문 킬러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컸다. 지욱은 이 모든 사실을 즉시 경찰청장에게 직보했다. 그는 보안이 유지되는 특수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 분석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임 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희, 이번 사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 같네. 흑룡회 놈들이 국내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어쩌면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네. 자네의 판단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닐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 임 청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더욱더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도록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원을 요청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임 청장과의 통화를 마친 지욱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임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도시를 좀먹는 검은 그림자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걷어내야만 했다. 그날 밤 지욱은 평소처럼 용문 지구의 어두운 골목길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아주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살인사건 현장 근처에서 그가 목격했던 검은색 외제 세단이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흑룡회 핵심 간부로 알려진 인물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인물이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차기 유력한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만석 의원이었다. 지욱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마약 조직의 핵심 간부와 유력 정치인의 은밀한 만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욱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이제 막 그의 눈앞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어둠을 틈타 흑룡회 핵심 간부와 황만석 의원의 뒤를 쫓았다. 그의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오랜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추적해 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용문 지구에서도 가장 외지고 음습한 곳에 위치한 버려진 지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폐공장이었지만 지욱의 예리한 눈은 그곳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희미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지욱은 폐공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안전한 침투 경로를 확보했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담을 넘어 안으로 잠입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기저기 낡은 기계들과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를 죽이며 그들의 대화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황 의원님께서는 차기 시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저희 흑룡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흑룡회 간부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아첨과 함께 어떤 은밀한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허허, 김 사장 너무 앞서가지 마시오.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보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은 확실한 것이겠지. 그리고 뒤탈은 없어야 할 텐데 황만석 의원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잔뜩 낀 것처럼 느끼하고 교활했다. 그가 말하는 물건이란 분명 신종 마약, 화이트 엔젤일 터였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이번 물건은 역대 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 역시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절대로 의원님께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독사파놈 하나가 저희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다 제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다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황만석 의원은 흑룡회의 마약 밀매를 비호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발생했던 살인 사건 역시 그들의 범행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지욱은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작동시켜 그들의 대화와 모습을 은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흑룡회와 황만석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얼마 후 그들의 밀회가 끝나고 황만석 의원이 먼저 폐공장을 빠져나갔다. 지욱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현장을 벗어났다. 그의 손에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다음 달부터 지욱은 다시 평범한 말단, 순경 강지욱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최 반장의 온갖 구박과 무시를 견뎌내야 했고 동료 순경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하찮은 잡무들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초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반장의 수사는 여전히 헛다리만 짚고 있었다. 그는 흑곰파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고문과도 같은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그들에게서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무리한 수사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만 불거졌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최 반장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다. 지욱은 그런 최 반장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수사는 이미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욱은 낮에는 평범한 순경으로 위장한 차에 용문지구의 치안을 살폈고
밤에는 비밀리에 흥룡회와 황만석 의원의 뒤를 캐며 추가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는 흥룡회의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의 가장 말단 조직원에게까지 접근했고, 황만석 의원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도 했다. 그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했지만 지욱은 특유의 침착함과 대담함으로 모든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황만석 의원의 비밀 별장을 감시하다가 그의 경호원들에게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근처 쓰레기 더미 속으로 몸을 숨기고 어리숙한 취객 행세를 하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그의 정체가 탄로 났더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임 청장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지시와 함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압박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압력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자칫 지욱의 비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위험 요소였다. 지욱은 더욱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마침내 흥룡회가 다음 주 주말 부산항을 통해 대량의 화이트 엔젤을 밀수입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밀수 현장에는 흥룡회의 총두목과 함께 황만석 의원도 직접 나타날 것이라는 첩보까지 확보했다. 이것은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욱은 즉시 이 사실을 임 청장에게 보고했고, 임 청장은 경찰청 특수수사팀을 급파하여 부산항 밀수 현장을 덮칠 비밀 작전을 승인했다. 하지만 작전 실행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지욱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로 최 반장이 이끄는 용문 경찰서 강력계 역시 자신들이 입수한 엉뚱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주 주말 부산항에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겹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 반장의 그 어설프고 요란한 작전은 자칫 지욱과 특수수사팀의 비밀 작전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었다. 젠장 최 반장이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지욱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적인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최 반장의 작전을 중지시킬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이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최 반장의 어설픈 부산항 마약 단속 작전 계획을 알게 된 강지욱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복잡하게 얽혔다. 만약 최 반장이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자신과 특수수사팀의 비밀 작전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다. 흥룡회와 황만석에게 경고를 주는 꼴이 될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정체마저 탄로 날 수도 있었다. 어떻게든 최 반장의 작전을 막거나 최소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말단 순경인 자신이 강력계 베테랑 반장의 작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는 당장 의심을 샀거나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임 청장에게 보고하여 상부의 지시로 최 반장의 작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위험했다.
자칫하면 경찰 내부의 정보 유출을 의심받거나 아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지욱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최 반장의 오만함과 공명심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용문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이 최근 흑룡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신흥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그 조직은 부산항이 아니라 인천항을 통해 대량의 신종 마약을 밀수입할 계획이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과장된 정보를 흘렸다. 또한 그 조직의 배후에는 경찰 고위 간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까지 덧붙였다. 최 반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경찰 고위 간부 연루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듯했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마약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초대형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자신이 해결한다면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보다는 그의 뒤틀린 공명심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최 반장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여 인천항 밀수 정보에 대한 비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부산항 마약 단속 작전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물론 그는 여전히 부산항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더 크고 자극적인 인천항 대어로 쏠린 후였다. 지욱은 초의 반장이 자신의 미끼를 확실하게 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런 위험한 행동이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만약 최 반장이 인천에서 허탕을 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다면 혹은 자신의 익명 제보가 탄로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원래 임무에만 집중해야 했다. 최 반장의 방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자 지욱은 임 청장 직속 특수수사팀과 본격적으로 부산항 밀수 저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욱은 특수수사팀의 베테랑 요원들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관광객처럼 위장한 채 부산항 일대의 지형과 밀수 예상 경로를 꼼꼼하게 사전 답사했다. 지욱은 자신이 그동안 잠입 수사를 통해 확보한 흑룡회의 내부 정보와 조직원들의 인상착의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 등을 상세하게 팀원들과 공유했다. 그의 정보는 작전 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수수사팀의 팀장은 지욱의 뛰어난 분석력과 침착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그에게 이번 작전의 현장 지휘 일부를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물론 지욱은 정중히 사양했다. 자신은 여전히 말단 순경 강지욱으로 남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작전 실행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갔다. 흑룡회나 황만석 측에서 이미 경찰의 움직임을 감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욱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아주 작은 변화나 위험 신호도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작전 실행 바로 전날 밤
지욱은 자신이 관리하던 정보원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다. 바로 흑룡회 내부에서 이번 밀수 작전에 대한 정보가 일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밀수 시간과 장소가 아주 미세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정보 유출의 배후에 어쩌면 경찰 내부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였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었을 수도. 지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번 작전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특수수사팀과 임 청장에게 보고했다. 임 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희, 지금부터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게, 심지어 자네 팀원들조차도 말일세.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싸움일지도 모르네. 임 청장의 그 말은 지욱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위험한 작전을 성공시켜 채며야만 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다. 부산항 부두는 짙은 어둠과 함께 음산한 바닷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욱과 특수수사팀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은밀하게 잠입하여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총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흑룡회의 밀수선이었다. 배가 부두에 접안하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배에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예상했던 대로 흑룡회의 총두목과 함께 황만석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특수수사팀 팀장이 무정의를 통해 공격 명령을 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부두 곳곳에 숨어있던 정체 모를 괴한들이 나타나 특수수사팀 요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젠장배복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어. 특수수사팀 팀장의 절규와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욱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작전을 미리 알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욱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부산항 부두를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과 음산한 바닷바람은 곧이어 벌어질 핏빛 사투를 예고하는 듯했다. 강지욱과 특수수사팀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흑룡회의 밀수선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흑룡회의 밀수선이었다. 배가 부두에 접안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조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약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 뒤로 흑룡회 총두목과 황만석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특수수사팀 팀장의 무정의를 통해 공격 명령이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땅따다당, 정적을 깨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부두 곳곳에 숨어있던 정체 모를 괴한들이 나타나 어둠 속에서 섬광을 터뜨리며 특수수사팀 요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젠장매복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어. 특수수사팀 팀장의 절규와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고 사방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엉켰다. 특수수사팀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고 몇몇은 다급하게 엄폐물을 찾아 응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강지욱은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것도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들의 작전을 미리 알고 놈들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 틀림없었다. 임 청장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모두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라.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한다. 팀장의 외침이 절박하게 울려 퍼졌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후였다. 흥룡회 조직원들과 정체 모를 괴한들은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특수수사팀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모두 전멸이었다. 지욱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어리숙한 말단 순경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엘리트 요원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평범한 경찰 권총 대신 등 뒤에 숨겨두었던 특수 제작된 소음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을 향해 반가세를 당겼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를 향해 달려들던 괴한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의 사격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의 급소를 꿰뚫었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날렵했다. 강순경 자네, 대체 근처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한 특수수사팀 요원이 지욱의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욱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엄폐물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동하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마치 그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판단력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혼자서 일당백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화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지웅 역시 팔과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모든 악의 근원인 흥룡의 총두목과 황만석 의원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총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황만석 의원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래하며 흥경용회의 총두목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흥룡회 총두목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퇴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욱은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흥룡의 총두목이 그를 발견하고 권총을 겨누었지만 지욱의 발차기가 더 빨랐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총두목의 손에서 권총이 날아갔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황만석 의원, 이제 당신 차례요. 지욱이 소리치며 황만석에게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지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옆구리에 타는 듯한 격렬한 통증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쓰러진 곳은 바로 마약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 옆이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쏜 범인이 바로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특수수사팀 요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역시 흥룡회와 한패였던 것이다. 내부의 적,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범인은 확인 사살을 위해 지욱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총성과 함께 범인이 쓰러졌다.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선두에는 믿을 수 없게도 최 반장이 서 있었다. 최 반장은 인천항에서 허탕을 치고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있던 중 부산항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긴급 무전을 받고는 본능적으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말단 순경 강지욱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괴한들을 제압하고 거물급 범죄자들을 체포하려다 총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최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지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듯했다. 저 순경, 저 말단 순경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욱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최 반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최 반장님, 현장 통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여긴 이제 제 관할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욱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강지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가 그의 제복을 빠르게 적셔갔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뒤늦게 도착한 지원 병력과 응급 의료팀이 다급하게 지욱에게 달려들었고 살아남은 특수수사팀 요원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흥룡회 총두목과 황만석 의원은 이미 제압되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지욱에게 총을 쐈던 내부 배신자 역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포박된 후였다. 최 반장은 그 모든 상황을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어리숙해 보이기만 했던 그 말단 순경 강지욱이 전설적인 특수요원처럼 괴한들을 제압하고 거물급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다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여긴 이제 제 관할입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환자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료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지욱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최 반장은 자신도 모르게 구급차를 향해 몇 걸음 다가섰지만 이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색이 되다. 바로 지금의 그를 두고 하는 말일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는 서울에서 급파된 듯한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도착했다.
그들 중에는 임 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 청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둘러본 뒤 초의 반장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반장, 이게 다 어찌된 일인가? 강지욱 경위는 괜찮은 건가? 강지욱 경위 최 반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단 순경이 아니라 경이라고 그것도 경찰청장이 직접 이름을 부를 만큼 중요한 인물이란 말인가? 청장님, 그게 강순경은 지금 병원으로. 최 반장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임 청장은 그런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최 반장,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군. 강지욱 경위는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경위로 임용된 우리 경찰의 엘리트 요원일세.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 비밀 특명을 받고 이곳 용문 지구에 잠입하여 흥룡회와 그 배후 세력을 수사 중이었네. 이번 부산항 마약 밀수 사건 역시 강경희가 단독으로 입수하여 진행하던 작전이었고 임 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최 반장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말단 순경이 사실은 경찰청장의 비밀 특명을 받은 엘리트 요원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 중요한 작전을 망칠 뻔했다는 사실까지. 초의 반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강지욱에게 저질렀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과 폭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경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그 흰색 가루? 자네는 그걸 밀가루 부스러기라고 무시했지만 그건 흥룡회가 유통시키려던 신종 마약 화이트 엔젤이었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작은 금속 조각은 외국산 특수 저격총의 소음기 부품이었고 만약 강경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영원히 밝혀내지 못했을지도 모르네. 임 청장은 초의 반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강지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경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번 임무를 완수하려 했네. 부디 그가 무사해야 할 텐데 최 반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고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달았다. 만약 강지욱 경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터였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강지욱은 즉시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총알은 다행히 중요 장기는 피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위독한 상태였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지욱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임 청장은 병원에 남아 지욱의 곁을 지켰고 김 비서와 다른 수행원들은 체포된 황만석 의원과 흥룡의 총두목 그리고 내부 배신자들을 서울로 압송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욱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반장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임 청장 앞에 불려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청장의 처분을 기다렸다. 최 반장,
자네의 오랜 경험과 공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네. 하지만 이번 일은 자네의 오만함과 독선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진정한 경찰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만들었어. 임 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지욱 경위가 깨어나면 자네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걸세.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야. 자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최 반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처절하게 후회할 뿐이었다. 한때 강력계의 전설로 불렸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말단, 순경의 진짜 정체는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며칠 후 강지욱은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온몸은 솜에 물을 적신 듯 무거웠고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병실은 삼엄한 경비 속에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청장이 병실을 찾았다. 그는 지욱의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강경이 정말 고생 많았네. 그리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어. 아닙니다. 청장님,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완수된 겁니까? 지욱은 힘겹게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임무의 결과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임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덕분에 흥룡회와 황만석 의원의 검은 커넥션은 완전히 드러났네. 황만석과 흥룡회 총두목은 물론 자네에게 총을 쐈던 그 내부 배신자까지 모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네. 자네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 이제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걸세. 지욱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는 듯했다. 그리고 용문 경찰서 초회 반장 말인데 임 청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수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과실이야. 이미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고 아마도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걸세. 며칠 뒤 최 반장이 지욱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의 그 거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잔뜩 주눅이 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지욱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경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경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무서운 눈물이 어려 있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어떤 허탈함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 속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 반장님,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는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통받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욱의 말에 최 반장은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이내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은 흥룡회와 황만석 의원의 검은 커넥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연일 언론에서는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황만석 의원과 흥룡회 총두목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을 비호했던 내부 배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 반장은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후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떠나야 했다. 그의 오랜 형사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강지욱은 병원에서 몇 달간의 치료와 재활을 거쳐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몸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과 함께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사양하고 조용히 자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욱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날이 왔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말단 순경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대한민국 경찰의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임 청장은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경찰청 내부에 새롭게 창설되는 엘리트 특수수사팀의 팀장직이었다. 그 팀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선봉에 서게 될 것이었다. 강경위, 아니 이제 강 팀장이라고 불러야겠군. 자네에게 이 중책을 맡겨도 되겠나? 물론 위험하고 힘든 길이겠지만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지욱은 잠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도시의 그늘진 곳에서는 또 다른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청장님, 다음 임무 준비됐습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지욱은 경찰청 내부에 새롭게 창설된 엘리트 특수수사팀의 초대 팀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의 팀은 과거 최 반장이 이끌던 강력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팀원들은 각자의 능력을 존중받았고 수사는 철저한 증거와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팀 전체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강지욱 팀장이 이끄는 특수수사팀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건의 대형 사건들을 해결하며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그들은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했고 정관계 로비 사건의 배후를 밝혀냈으며 국제 마약 밀매 조직까지 소탕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말단 순경이라는 꼬리표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해결사, 범죄자들의 저승사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의 활약은 경찰 내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초의 반장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대대적인 내부 감찰과 함께 조직 문화 개선 운동을 펼쳤다. 더 이상 계급이나 경력만으로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악습은 용납되지 않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소신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강지욱의 이야기는 경찰 내부에서 일종의 전설처럼 회자되며 많은 젊은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말단 순경이라도 얕보지 마라. 그가 바로 경찰청장의 비밀 병기일지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욱은 아주 우연히 그리고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최 반장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한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선도 강연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 반장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그 거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 작업복 차림의 초라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최 반장 역시 지욱을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다 뵙게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아주 작고 힘이 없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최 반장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한때 강력계 형사로서 자부심 넘쳤던 한 인간의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욱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최 반장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며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욱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욱은 그런 그를 보며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일은 이제 다 잊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욱은 그렇게 말하고 그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고는 간견장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최 반장의 눈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욱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잠입수사 요원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어리숙한 말단 순경으로 위장한 채 홀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 고독하고 위험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도시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법과 정의를 비웃으며 활가해치는 모든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던 한 용감한 경찰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과 가치를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용기와 능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높은 계급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존중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회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강지욱 경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용기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밤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정의의 빛이 언제나 우리 곁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